투자는 본인의 실수에서 가장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실수에서 배운 경험은 그 어떤 책에서 배운 것보다 중요하다. 그러한 과정은 절대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본인을 돌아보는 과정 속에 성공의 열쇠는 숨어 있다. 안녕하세요, 라이크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 불을 벌었다. 지은이는 니콜라스 다비스, 출판사는 국일증권 경제연구소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니콜라스 다비스는 박스 이론이라는 본인만의 매매법을 개발하여 1957년에서 1959년 동안 약 18개월 만에 25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세계적인 투자자 반열에 오른 분이십니다. 그의 본업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무용수였기에 전보를 통해서만 주식 투자를 했는데 1950년대에 주식 중개인을 통해 자동 손절매 주문과 자동 매수 주문을 적극 활용하는 부분이 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다비스의 박스 이론의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가 추세를 끝까지 따라가서 큰 수익을 내는 부분, 승부를 걸 때는 확실하게 비중 베팅을 하며 리스크 관리 또한 철저히 하는 모습 등은 우리들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박스 이론에서의 시행착오 과정, 다비스가 200만 불을 벌게 되는 매매 과정과 두 번째 위기, 한국장에서의 박스 이론 활용법 예시 설명과 총정리 부분 등으로 영상을 구성하였습니다. 영상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기에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박스 이론에서의 시행착오. 이 무렵 나의 박스 이론은 확실히 정립되어 갔고 그것을 응용하는 방법도 확고히 자리 잡아갔으며 이후 3번 연속 성공으로 인해 나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후 나의 자신감에 상처를 입는 일이 생기면서 결코 박스 이론이 아직은 완벽하지 않음을 느끼게 되었다. 그해 8월에 노스 아메리칸 에비에이션 500주를 94달러에 매수했다. 그 주식은 100달러 이상에서 새로운 박스를 형성하려는 것 같아 보였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반대였다. 내가 사자마자 상황이 반전되더니 빠지기 시작한 것이다. 초기의 손실에서 팔았어야 했는데 나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팔지 않았다. 나의 박스 이론은 위기를 맞았지만 이 주식이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 되뇌며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날에 배웠던 것을 다 잊고 있었던 것이다. 주식 시장에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없다. 어떤 주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곳이 주식 시장인데도 나는 그런 어리석은 집착을 보였다. 결국 그 다음 주말이 되었을 때 나는 이전 3번의 거래에서 얻은 수익을 모두 잃고 말았다. 이때의 경험은 내 주식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쯤에 내가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다. 1. 주식 시장에 확실한 것은 없다. 2.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처해야 한다. 자존심과 고집을 억제해야 한다. 3. 공명정대하고 냉정한 진단자가 되어야 한다. 즉 어느 특정한 이론이나 주식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4. 단순히 되든 안 되든 모험을 해보는 식의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대한 위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한 후 제일 먼저 취한 조치는 손실에 빨리 대처하기였다. 나는 일정한 가격에 다다를 때 자동으로 매수 주문하는 지정가 주문을 냄과 동시에 그 주식이 내려갈 경우 자동으로 매도하는 손절매 주문을 같이 내기로 했다. 내가 산 주식이 예상했던 가격 밑으로 내려갔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다. 물론 손절매를 하고 나서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의 결론은 이것이 큰 손실을 입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또 나중에 비록 그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내가 했던 거래 중 절반만 잘하고 절반만 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공에 대한 해답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반만 잘하고 반은 못한다는 것은 수익과 손실이 똑같다는 것이다. 결국 수수료라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반만 맞아서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위험에 대응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바로 이익이 손해보다 커야 한다는 것이다. 경험이 늘어가면서 내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문제점은 올라가고 있는 주식을 너무 조급히 팔아버리는 나 자신을 억제하는 일이었다. 나는 소심한 겁쟁이처럼 조금만 오르면 금방 팔아버렸다. 만일 25달러에 산 주식이 30달러로 올랐다고 한다면 다시 빠질까 두려워 더 오래 두지를 못하고 팔아버렸다. 어떻게 해야 올바른 방법인지 다 알면서도 항상 그 반대로 행동해 왔던 것이다. 그래서 항상 겁먹지 않도록 훈련한다는 것이 나로선 어려울 것 같아 차라리 다른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오르는 주식을 그대로 계속 보유하면서 반대로 내려갈 때는 언제든 손절매 주문이 나갈 수 있도록 지정해 두는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시세를 보면서 의미 없는 가격 변동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정한 하락세로 돌아서서 빠지기 시작하면 즉시 매도한다. 이렇게 원칙대로 한다면 내가 얻는 것보다 더 많이 시장에 빼앗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매도 시점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나는 최고가에 판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인정했다. 사실 누구도 정상에 팔지는 못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유명한 뮤지컬이 200회 공연 후에 흥행이 멈출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과 같다. 혹시 300회, 400회 공연을 하고 나서 인기가 수그러들지 누가 알겠는가? 바보가 아니고서는 매일 밤 극장이 꽉 차는 것을 보면서 쇼를 중단할 극장 주인은 없을 것이다. 빈 좌석이 나오는 것을 본 후에 공연 중단을 고려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주가가 계속 오르는데도 매도한다면 나도 중간에 공연을 그만두는 극장 주인처럼 바보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 매도해야 하는가? 피라미드의 하단이 무너지는 날, 그때가 바로 쇼의 막을 내리는 날이고 매도하는 시점인 것이다. 나의 자동 손절매 주문은 주가 상승의 배후에서 움직이면서 자동으로 주가의 하락에 대비하는 안전장치이다. 상승 추세를 따라 움직이되 언제든 손절매를 할 준비를 한다. 그리고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 매수세를 늘리고 추세가 반전되면 재빨리 도망쳐 나온다. 니콜라스 다비스는 추적 손절매 전략을 자주 사용했는데 추세의 흐름을 타면서 손절매 포인트를 같이 올려나가면서 수익을 보호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매수한 종목의 추세가 꺾이면 자동으로 매도가 실행되게 해둬서 확보한 수익을 안정적으로 챙기는 매매를 주로 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라스 다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를 박스로 생각했습니다. 20에서 24달러 사이를 움직이는 주가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박스를 그려서 이렇게 20에서 24달러 박스가 형성되고요. 여기에서 박스 상단 24달러를 돌파하는 새로운 박스권의 흐름이 나타나면 이 24달러 돌파하는 지점에서 자동 매수 주문을 걸어두고 박스 하단 20달러나 22달러에 이렇게 자동 손절매 주문을 걸어두는 이렇게 자동 매수 주문과 자동 손절매 주문을 같이 걸어뒀습니다. 주가가 뚫고 나서 이렇게 다시 손절매 포인트를 터치하면은 손절이 되는 거고 손절매 포인트를 터치하지 않으면 이렇게 끝까지 들고 가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가 상승한 박스권의 하단 부분 지금 여기에서 예를 들어보면 35에서 42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최상단이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손절매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20달러였다면 이렇게 추세에 따라서 23달러로 손절 포인트를 올리고 다시 25달러로 손절매 포인트를 올리는데 이쪽에서 42달러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다면 이 아래 구간 35달러 박스 하단을 다시 손절매 포인트로 걸어두고 여기에서 42달러에서 추세가 이렇게 꺾이면 여기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면 자동 손절매가 되도록 이렇게 주문을 걸어놔서 추세가 꺾일 때 바로 매도를 해서 이런 확보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일부에서 다이너스 클럽을 봤을 때 여기에서 거래량이 붙고 박스 상단을 돌파할 때 B 구간에서 매수 그리고 C 구간에서 다시 치고 올라갈 때 추가 매수 그리고 슈팅이 나오고 이쪽 박스 하단 이탈할 때 D 구간에서 매도를 했죠. D 구간에서 매도가 나온 것은 박스 하단에 다비스가 손절매 주문을 위로 올려뒀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꺾일 때 바로 이렇게 매도가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예언가가 되려 하지 마라.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통해 월스트리트의 주식을 운영하는 동안 나는 내가 주식 투자의 진단가는 될 수 있어도 예언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어떤 주식을 점검해 그 주식이 강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주식이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에 건강하다는 것뿐이다. 그 주식이 내일 장에서 고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증할 수는 없다. 나의 경험으로는 아무리 조심스러운 추측도 그릇된 것임이 드러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로 실망하지 않았고 더 이상 실수를 해도 속이 상하지 않았다. 예측이 맞다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예측이 빗나갔다 해도 매도해버리면 그만이었다. 이러한 일들은 나와는 멀리 떨어진 무엇처럼 자동으로 일어났다. 나는 더 이상 주가가 상승했다고 해서 자랑스러워하지도 않았고 하락해도 아픔을 느끼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와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던 덕분에 나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으로부터 감정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약세장의 위험을 회피하다. 몇 달 동안의 약세장이 지속되었지만 주가가 하락을 계속하는 동안 나를 기쁘게 했던 것은 손절매 기능으로 신속하게 위험을 회피하는 내 시스템의 덕을 보았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어려운 시기가 오기 전에 자동으로 포기하게 만들었으며 시장이 나빠졌지만 나는 이미 모든 주식을 매도해버린 후였다. 나는 약세장을 예측해서 판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내 주식의 움직임을 기초로 행동했을 뿐이었다. 나중에 자동으로 매도된 주식들을 조사해보니 그 주식들이 약세 시장에서 실제로 매우 천천히 하락했음을 알 수 있었다. 만약 내 손절매 주문이 작동하지 않아서 보유 주식 전부를 매각하지 않았더라면 투자 금액 50% 이상을 손해 보았을 것이다. 나는 주식을 보유한 채로 돈을 벌 기회를 놓친 감옥에 갇힌 사람 같았을 것이다. 대박 종목을 만나다. 다비스는 자동 손절매 주문으로 약세장의 손실 위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벗어났고 시장에서 한 발 떨어져서 냉정하게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돌아서는 흐름을 지켜보다가 그 기회를 잡게 됩니다. 1편에서 본 로릴라드와 다이너스 클럽 매매로 처음으로 박스 이론으로 큰 수익을 내고 있던 다비스는 그 기세를 몰아서 다음 종목 투자에도 박스 이론에 따라 과감하게 비중 베팅에 들어가게 됩니다. 책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릴라드와 다이너스 클럽 주식으로 보낸 시간 내내 나는 밸런스 지상의 다른 주식들의 시세를 지켜보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래서 E.L. 브루스라는 멤피스에 있는 조그만 회사의 이익이 폭등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이 회사는 나무 바닥재를 만드는 회사였다. 이 회사는 내 이론상의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기술적 패턴은 내 이론과 꼭 들어맞아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나를 놀라게 한 것은 E.L. 브루스의 움직임이었다. 이 주식은 일반적으로 주간 거래량이 5,000주 이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1958년 4월 둘째 주의 거래량은 19,100주로 증가했다. 그 후 주간 거래량은 4만 주로, 5만 4천 주로, 7만 주로 증가했고 주가도 하락의 기미가 전혀 없이 매주 상승했다. 브루스의 주가는 2월에 18달러에서 5월 초가 되자 50달러가 되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기술적 하락이 일어나서 43달러가 되었다. 물론 나는 그때까지 확신이 없었지만 내가 보기에 이 기술적 하락은 재충전을 위한 일시적인 숨고르기 같았다. 나는 이 주식이 상승을 계속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별한 펀더멘탈 없이도 거래량, 주가, 그리고 상승 리듬은 여전했다. 나는 어두워진 극장에서 막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은 느낌을 가지기 시작했다. 나는 당시 도쿄에서 캘거타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가는 동안 줄곧 브루스의 시세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비행기가 인도양을 지나면서 나는 예외적인 일을 해보리라 작정했다. 그 결론은 펀더멘탈이 있든 없든 50달러를 돌파하면 대량 매수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했다. 다이너스 클럽 주식의 매도로 인해 약간의 여유 자금이 생겼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결국 나는 로릴라드에 있는 자금을 빼내서 브루스에 투자할 준비를 하기로 했다.
나는 로릴라드 매매에서 2만 1,000달러의 수익을 얻었다. 이것은 다이너스 클럽에서 얻은 수익 1만 달러를 포함해 5개월간 거의 자본의 2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냈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기쁘고 자랑스러웠으며 브루스와 같이 강력하고 탄력 있는 주식에 투자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1958년 5월 나는 브루스 주식 500주를 50.75달러에 자동 매수 주문을 내라는 전보를 뉴욕으로 보냈다. 손절매 포인트는 48달러로 설정했다. 다음 날의 주가 움직임이 매우 마음에 들었으므로 나는 기존 50%의 신용거래를 최대한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내 손절매 포인트를 건드리지 않는 것을 보며 추가 매수를 진행했는데 이 매수 주문 역시 48달러의 손절매 주문으로 보호했다. 만일 이 주식 모두 손절매 포인트까지 하락을 해 자동 매도가 되더라도 다이너스 클럽에서 얻은 수익만 잃는 셈이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내 타이밍은 적절했다. 브루스의 주가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 솟아오르는 정도에 나는 무척 놀랐으며 정말 대단했다. 나는 캘거타에 앉아 내 11 시세를 보고 있었는데 곧 주가가 60달러를 넘어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주가는 약간의 숨고르기를 한 후 다시 뛰어올랐다. 6월 13일이 되자 이 주식은 77달러까지 상승했다. 이때 나는 뉴욕에 직접 연락해보지도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나는 중개인에게 전화를 하는 따위의 일은 루머에 휘말려서 어리석은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스스로 되뇌었다. 며칠 후 그러한 나의 고통스러운 인내는 뉴욕에서 온 전화에 공포로 변해버렸다. 그 전화는 내 중개인으로부터 온 전화였는데 그의 얘기를 듣는 순간 거의 숨이 멎을 뻔했다. 그는 브루스 주가가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거래 정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감정이 격해진 관계로 한참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그 거래 정지가 파산과는 거리가 먼 것이고 장외시장에서 주당 100달러에 팔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뉴욕의 사업가인 에드워드 길버트가 브루스 일가를 경영진에서 몰아내려 하고 있었고 그와 그의 관계자들이 브루스 일가가 소유한 주식 31만 4천 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주가가 급등한 것이다. 경량권 분쟁이죠. 거래량은 엄청나게 상승했고 브루스 주는 10주 동안 27만 5천 주 이상이 거래되었다. 결국 이러한 광적인 거래로 인해 정상적인 시장을 보증할 수 없게 된 증권거래소가 이 주식을 거래 정지시킨 것이다. 이 주식을 계속 보유해야 할지 팔아야 할지 이때 나는 많은 고민을 했다. 지금 주당 100달러의 매도를 해도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보유하기로 결정했고 중개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나는 100달러에 팔지 않겠습니다. 오르는 주식을 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보유하고 있겠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대하고 어려웠지만 올바른 결정이었다. 나는 결국 평균 171달러의 전량 매도를 했고 이것은 내가 처음으로 맛본 큰 수확이었다. 이번 브루스 거래에서 29만 5천 달러의 수익을 냈다. 이것은 나에게 엄청난 사건이었다. E.L. 브루스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한 케이스인데 요즘 또 차트에 그런 흔적들이 호재 발생 전에 미리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거래량과 주가의 상승, 즉 상승 추세의 움직임이 지속되는 등의 수상한 움직임들을 미리 포착해서 펀더멘탈보다는 기술적 분석의 흐름만으로 매매 결정을 해서 크게 수익을 낸 케이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100달러의 거래를 마쳐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주식은 팔 이유가 없다는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 끝까지 들고 가서 평균 171달러의 전량 매도를 한 것은 추세 매매의 대가다운 마인드 같습니다. 나의 첫 번째 50만 달러, 9개월간의 투자로 얻은 32만 5천 달러의 수익금을 잘못된 판단으로 잃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많은 주식 투자자가 9개월 동안 번 큰 돈을 9주 만에 잃어버리곤 했다. 나는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리라 결심했다. 이를 위해 내가 취한 첫 번째 조치는 내 수익의 반을 회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금으로 내 이론에 따라 움직이는 또 다른 주식을 찾으면서 주의 깊게 시장을 지켜보았다.
나는 2달 동안 별 소득 없는 매매를 하면서 때를 기다렸다. 2달이 지나자 전반적인 주식 시장이 점점 더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시장이 강세를 보인다고 판단되니 가능한 한 빨리 전망 좋은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내고 싶었다. 내 눈길을 끈 주식 중 하나는 유니버셜 프로덕트라는 무명의 조그만 회사였다. 이 주식의 시세는 35달러였는데 33달러와 35달러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나는 그 회사가 전자회사라는 것을 알아냈는데 그것은 나의 기술적 펀더멘탈리스트에도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즉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같이 참고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나는 시험 매수를 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정보를 보냈다. 35달러 또는 그 이상으로 유니버셜 프로덕트 300주를 매수하고 32달러를 손절매 포인트로 설정하시오. 이제 남은 일은 다음에 일어날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것이었다. 1958년 8월 나는 카슈미르의 스리나가르에 있었는데 이 주식의 주가가 상승세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이 정보를 보냈다. 유니버셜 프로덕트 주식 1000주를 매수가 36.5달러, 손절매 포인트를 33달러로 설정하시오. 이제 문제는 나의 주식이 계속해서 오를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박스로 되돌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다행스럽게도 며칠 동안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했다. 나는 카라치에서 추가로 40달러에 1500주를 추가 매수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추가 매수는 하지 않았다. 이제 주식이 오르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유니버셜과 더불어 나는 그 움직임이 훌륭해 보이는 또 다른 주식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티오콜 화학이었다. 내가 처음으로 이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도쿄에 머물고 있던 1958년 2월이었다. 당시 이 주식은 2대1의 주식 분할을 했으며 39에서 47달러의 박스권을 맴돌고 있었다. 이 주식은 그 후 수개월 동안 이 범위에 머물렀다. 나는 밸런스지를 구독하며 정기적으로 이 주식을 점검했고 이 박스권은 여름날의 연못과 같이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나는 그것이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나는 홍콩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보냈다. 티오콜의 시세가 45달러가 넘으면 다시 보내주시오. 나는 이 주식이 다시 박스 상단에 도달할 때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티오콜의 시세는 8월 첫째 주에 주가가 45달러를 넘어섰고 정보가 왔다. 주가가 45달러를 넘어서자 티오콜의 주식은 더 높은 곳의 도약을 위해 잠시 움츠리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시험 매수를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정보를 보냈다. 티오콜 주식 200주를 47달러에 매수하시오. 티오콜의 주가가 그 진정한 원동력을 찾은 것은 그로부터 3주가 지나서였다. 8월 마지막 주에 나는 그 순간이 왔음을 느꼈다. 티오콜 1300주를 49.5달러에 자동 매수 주문하시오. 티오콜 주식은 9월 2일에 49.8달러에 매수 체결이 되었고 매수 대금은 65,000달러였다. 내가 가진 1500주는 순식간에 50 이상으로 오르고 52에서 56의 박스권에서 거래되었다. 일주일 후 나는 티오콜이 주식 인수권을 발행하기로 나는 통보를 받았다. 이러한 인수권은 보너스로 주식 보유자에게 1주당 1권리의 비율로 주어진다. 즉 이 인수권으로 42달러라는 특별 가격에 티오콜 주식 한 주를 살 수 있었다. 시세가 50달러를 상회하므로 인수권을 행사한다면 이 가격은 정말 싼 것이었다. 나는 이 인수권으로 주당 42달러에 3,000주를 매입하였다. 12월 둘째 주에 티오콜 주식은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뉴욕 증권거래소로 옮겨졌고 그 즉시 8포인트가 상승했으며 그 다음 주에는 주당 100달러에 도달했다. 내 중개인은 나에게 연락이 왔다. 티오콜 주식의 수익은 현재 25만 달러입니다. 나는 이 정보를 파리의 한 호텔에 머무르고 있을 때 받았다. 브루스에서 수익까지 합치면 나는 5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낸 것이다. 이것은 내가 가질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금액이었다. 이 돈이면 평생 동안 부자로 살 수 있을 것이었다. 나는 이때 팔고 싶다는 큰 유혹이 들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가는 계속 오를 것인가?
이익을 챙기고 그만두어야 하는가? 나는 언제 팔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 너무도 힘겨웠다. 만일 그 매도 시점이 올바르다면 내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되는 것이었다. 반면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지도 모를 일이었다. 나는 외로움을 느꼈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조언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파리의 거리를 헤매는 동안 줄곧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다. 브루스 매매를 기억하자. 마침내 나는 팔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 결정은 나의 새로운 시장 기법의 가장 좋은 예였으며 결코 실행하기 쉬운 것이 아니었다. 호텔로 돌아왔을 땐 매우 지쳐 있었다. 이때의 내 모습은 부자가 되기 직전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살을 하러 가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결정은 옳은 선택이었다. 티오콜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했으며 나는 파리에서 내린 그 결정으로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었고 결국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1959년 1월에 나는 뉴욕으로 돌아왔다. 내겐 티오콜 주식 6,000주와 유니버셜 주식 6,000주가 있었고 이 두 주식은 모두 순조롭게 움직이고 있었으며 이때의 수익은 50만 달러를 넘어가고 있었다. 나는 기운이 났고 자신감과 승리감을 느꼈다. 나는 플라자 호텔에 방을 예약하고 머무르는 동안 주식시장과 가까운 곳에서 주식 거래를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드는 짓이었다는 것을 어찌 알 수 있었겠는가. 그 후 몇 주 만에 나는 나 자신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고 갔다. 내게 닥친 두 번째 위기, 50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낸 경험은 나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주었다. 나는 그렇게 큰 돈을 벌었던 방법에 대해 매우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있었고 또 한 번 그러한 위협을 달성해낼 수 있다고 확신했다. 나는 자신만의 기법을 완전히 터득했음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서서히 나 자신을 재계의 나폴레옹이라 상상한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내 앞에는 화려한 길만 계속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 뒤에 발생한 어떠한 위험도 알지 못했으며 그 길의 끝에는 위험한 괴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뉴욕에 머물면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한 거래는 예전의 매매가 보잘것없어 보이게 했다. 나는 주식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가장 위험한 정신상태인 자만심에 빠진 것이다. 앞으로 큰 부를 이룩할 장면을 그리며 나는 내 중개인 중 하나의 객장을 택했다. 객장은 첫눈에도 너무나 마음에 들었고 분위기는 흥분되어 있고 자극적이었다. 방 안의 사람들은 도박사들처럼 신경을 곤두세우고 상기되어 있었다. 첫째 날 나는 이 팽팽하고 자극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았다. 나는 이미 성공을 거둔 사람으로서 이 긴장한 사람들의 갈망, 희망, 두려움 위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거래장에서 매일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점차 내가 가진 초연함을 버리고 그들과 어울리게 되었다. 나는 혼동스러운 사실, 의견, 그리고 가십거리에 귀를 기울였고 각종 정보지를 읽었다. 며칠 거래하는 동안 나는 이전 6년 동안에 배웠던 모든 것을 내던져 버렸다. 나는 나 스스로를 그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훈련시켜온 모든 금기를 행해버렸다. 중개인과 얘기했고 루머에 귀를 기울였으며 항상 시세 표시기에 붙어 있었다. 마치 일확천금이라는 귀신의 신 것 같았다. 나는 그동안 전신 거래를 통해 조심스레 구축해왔던 선명한 시각을 잃어버렸다. 나는 점점 내가 지녀왔던 시스템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시스템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내 이성은 나를 저버렸고 감정이 나를 완전히 지배했다. 화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물에 빠진 사람들은 비이성적이고 올바르지 못하며 본능만이 그들을 지배한다. 나 또한 다수를 따르면서 그러한 사람들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외로운 늑대가 되기보다는 다른 양들과 떼지어 어지럽게 돌아다니는 한 마리 양이 되기로 했다. 다수가 두려우면 나도 두려웠다.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희망이 있는 것이었다. 나는 모든 기술과 조절 능력을 잃었으며 내가 손댄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갔다. 내가 맨 처음으로 내던져 버린 것이 바로 손절매 주문이었다. 또 나의 인내심은
그리고 판단력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박스 이론에 대해서도 이미 잊어버리고 말았다. 시간이 갈수록 내 주식 거래는 다음과 같은 악순환을 되풀이했다. 최고가로 매수한다. 내가 사자마자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한다. 난 두려워한다. 최저가에 판다. 내가 팔자마자 주가는 상승하기 시작한다. 욕심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다시 최고가에 산다. 난 크게 좌절했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는 대신 실수에 대한 다른 이유를 만들어냈다. 주식이 나를 때려눕히고 가면 그때마다 나는 피를 닦으며 일어나 더욱 대들었다. 이미 50만 달러 이상을 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다고 끊임없이 되뇌었다. 그때는 완전한 실패의 시기였다. 나는 몇 주 사이에 10만 달러를 잃었다. 당시 내 거래 내역은 꼭 정신병자의 이야기 같았다. 나는 여전히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나를 때려눕힌 것은 시장이 아니라 나 자신의 비합리적인 본능과 조절할 수 없는 감정이었던 것이다. 이때 거래 내역을 볼 때마다 얼마나 몸서리 쳐졌는지 모른다. 분명한 사실은 너무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한 너무 많은 곳에 손을 댔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끔찍한 몇 주를 보낸 후 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 내가 해외에 있을 때에는 거래장에도 가지 않았고 시세 표시기를 지켜보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었다. 이것이 문제였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처음엔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 바로 나의 귀와 눈이 나의 적이었던 것이다. 내가 해외에 있을 때에는 관심이 있는 몇몇 주식을 간섭이나 루머에 시달리지 않고 감정과 자만을 배제한 채 냉정하고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그러한 것들 외에는 따로 보고 듣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영향은 받지 않았었다. 하지만 뉴욕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간섭, 루머, 두려움, 그리고 상반된 정보들과 같은 모든 잡다한 것이 귀에 들어왔다. 그 결과 주식 거래에 감정이 섞이게 되었고 냉철하고 분석적인 태도를 잃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되찾는 것이었다. 나는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잃기 전에 즉시 뉴욕으로부터 멀리 떠나야만 했다. 그 시기에 내가 완전히 망하는 것을 피하게 해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유니버셜과 티오콜의 주가가 순조롭게 움직이고 있고 내가 그것을 내버려뒀다는 사실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내가 이 주식들을 그냥 둔 것은 다른 주식들을 지켜보느라 너무 바빴기 때문이었다. 나는 손실을 주기만 하는 주식들을 거래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동안의 상황을 정리해본 다음 그 두 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의 주식을 처분했다. 그리고 파리행 비행기를 탔다. 200만 달러를 벌다. 1959년 2월 셋째 주에 내가 파리에서 뉴욕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쯤엔 정신 나간 것처럼 보냈던 과거의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었고 다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입은 상처를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 아팠지만 나는 나쁜 경험 뒤에 좀 더 강해지고 현명해졌다. 그 와중에 내가 얻은 교훈은 나 스스로 이룩해온 시스템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면 낭패를 본다는 것, 즉 내 모든 재산이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손상된 나의 자신감을 치유하는데 보낸 몇 주 동안 내가 팔지 않았던 두 종목의 주가는 계속 상승했다. 유니버셜 주식은 아무런 제약 없이 60달러 근처까지 상승했다. 이것은 내가 뉴욕을 방문했을 때보다 40% 이상 오른 것이었다. 티오콜 역시 순조롭게 움직여서 110달러를 뛰어넘었다. 내가 뉴욕에서 몇 주를 보내는 사이 유니버셜 주식에서 근심스러운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꾸준했던 상승세를 잃고 주가 상승의 기복이 매우 심해진 것이다. 불길한 예감은 현실로 나타났다. 3월 첫째 주에 66달러에서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셋째 주에는 102달러까지 올랐다. 이 수준이 바로 이 주식이 그 모멘텀을 하락 모멘텀으로 바꾸어 하락하기 시작하는 포인트였던 것이다. 나는 이러한 하락을 매우 싫어하는데 마치 비행기가 급강하듯 급락해 다시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이 주식의 좋은 시절이 다 지났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손절매 포인트를 그날 종가에서 2포인트 이내가 되도록 상향 조정했다. 결국 다음날 아침이 되자 내 유니버셜 컨트롤스 주식은 매도되었다. 이것은 이 주식이 기록한 최고가 102달러보다 대략 12달러 낮은 가격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에 만족했다. 나는 상승세가 지속된 오랜 기간 이 주식을 보유했으며 이 매매로 인해 약 41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그때부터 나의 투자 자본은 매우 커졌다. 이것은 책에 있는 유니버셜 컨트롤스 예시입니다. 다바스가 이때 여기에서 거래량이 뜨는 것을 보고 지켜보다 이쪽에서 상승, 조정, 다시 돌파가 나오는 박스권 상단 돌파에서 B 구간에서 매수, 그리고 다음날에 상승의 움직임 보일 때 추가 매수, 그리고 이쪽 D 구간에서 다시 추세를 위로 올릴 때 매수 했죠. 그리고 이쪽에서 2대1 분할이 나왔지만 2대1 분할 후에 이렇게 주가가 크게 상승해 버렸습니다. 상승 클라이막스를 찍고 이렇게 주가가 크게 내려오는 날, 이 구간에서 손절매 포인트를 위로 상향을 해서 이 구간에서 매도가 되게끔 이렇게 처리를 한 매매입니다. 니콜라스 다바스는 이 매매로 인해서 41만 달러의 큰 수익을 얻게 됩니다. 니콜라스 다바스의 박스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거래량이고요. 그리고 상승 추세 움직임, 세 번째는 박스 상단의 돌파 흐름, 그리고 추세 재개에서 추가 매수, 그리고 상승 클라이막스 후에 박스권 하단 이탈할 때 손절매 포인트를 위로 올려서 확보된 수익을 안정적으로 챙기는 이런 매매법. 이거는 추세 매매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활발히 움직이는 고가의 주식을 찾아 시장을 주의 깊게 살폈다. 한참을 조사한 후 나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적당한 주식을 발견했다. 바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였다. 나는 4월 둘째 주에 2000주를 평균 94달러에 매수했고 다시 1500주를 98달러에 매수했다. 그 후 이 주식이 순조롭게 움직이자 추가로 2000주를 더 매수했다. 마지막 매수 가격은 102달러였다. 총 5500주를 매수해 54만 달러의 투자금이 들어갔다. 그리고 다시 티오콜의 주의를 집중했다. 티오콜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식과 나는 오랜 세월을 같이 지내온 동료이자 특별한 관계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이 주식의 손절매 포인트를 상당히 낮게 잡았고 그로 인해 2번이나 자동 매각이 될 뻔한 위기를 넘겼다. 4월 첫째 주 나는 두 번째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3대1의 주식 분할이 발표되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다. 급락의 기세가 너무나 거세어 이 주식을 팔아버릴 뻔했지만 나는 손절매 포인트까지 내버려 두고 기다리기로 했다. 결국 주가는 손절매 포인트를 건드리지 않았고 다시 강력한 상승세로 이어졌다. 이 신규 분할 주식은 수많은 매수세에 힘입어 5월 첫째 주에 72달러까지 급상승했다. 물론 이러한 상승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었다. 나는 내가 보유한 티오콜 주식을 평균 68달러에 전량 매도했다. 이 종목에서 내가 낸 수익은 86만 2천 달러에 달했다. 그 후로 나의 투자 자금은 100만 달러가 넘어섰다. 큰 돈을 투자하기에는 수많은 문제점이 달았다. 나는 2배로 조심해야만 했고 더욱 신중하게 종목을 골랐다. 이처럼 막대한 자금을 전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다. 나는 자금을 두 부분으로 나누기로 했다. 그리고 그동안 오랜 기간 지켜봐온 4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였다. 이 주식들은 모두 내 기술적 원칙주의자 이론에 부합하는 종목들이었다. 나는 각각의 주식에 대해 매입가보다 10% 아래의 가격을 손절매 포인트로 설정했다. 나는 이러한 손절매 설정이 모호하고 매우 기계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비록 어색하긴 하지만 계획적인 방법이었다. 난 조만간 4종목 중에서 가장 약세를 보이는 종목을 배제할 것이었기에 이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5월 18일이 되자 한 종목의 주가가 손절매 포인트인 60달러까지 하락해 전량 매도되었고 5월 19일에는 다른 종목들보다 움직임이 나쁜 한 종목을 매도 처리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2종목의 손절매 포인트를 조정했다. 내가 나머지 2종목에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것은 5월 넷째 주였다. 나는 제니스 라디오와 페어차일드 카메라 2종목에 종목당 57만 달러의 비중을 투입했다. 지금도 100만 달러는 크지만 이때 당시에 100만 달러는 상당히 큰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분산 투자를 하기보다는
110만 달러 가량을 두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한 거죠. 추세 매매로 강한 종목 두 종목에 비중을 투입하는 이런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어느 날 전보를 받았는데 내가 보유한 주식의 주가가 하루 만에 10만 달러나 올랐다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나는 매일 밤 플라자 호텔에서 전보를 읽고 정리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기쁘고 들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힘이 빠졌다. 이러한 기분은 마치 몇 년 동안의 연구 끝에 달에 로켓을 쏘아 올린 과학자들이 그 로켓이 점점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보며 크나큰 승리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허탈감을 느끼는 것과 같았다. 나는 내가 보유한 주식이 올라가는 것을 보며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그러던 7월 초의 어느 날 나는 몬테카를로의 스포팅 클럽에서 공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나는 이 초청을 매우 기쁘게 수락했다. 한참 동안을 주식 때문에 쉬고 있다 보니 약간 지루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뉴욕을 떠나기 전에 중개인들을 만나서 당시 계좌 현황을 점검했는데 그들은 내가 지금 보유한 주식을 전량 매도한다면 225만 달러 이상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소식을 들은 내 기분이 어떠했을까? 확실한 것은 기뻤지만 흥분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사실 내가 가장 흥분했을 때는 다이너스 클럽에서 1만 달러를 벌었을 때였다. 당시에는 나 스스로가 강한 훈련을 마친 후 수많은 실패를 극복하고 결국에는 우승한 운동선수처럼 느껴졌다. 나는 예전에 내가 겪었던 딜레마에 또다시 직면하게 되었다. 그것은 주식을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해답을 찾기가 쉬웠다. 그 해답은 내 오랜 경험에서 얻어진 신뢰할 만한 것으로 오르고 있는 주식을 팔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저 주가의 흐름에 따라 손절매 포인트만 조절하면서 천천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만일 주식의 추세가 좋으면 추가 매수를 하고 추세가 나쁘면 얼른 매도해버리면 그만이었다. 나는 내 모든 주식에 새로운 손절매 포인트를 설정해 내가 유럽에 있는 동안 주가가 하락하면 자동 매도되어 최소한 200만 달러를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중개인과 헤어져 돌아오면서 나는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꼈다. 그리고 플라자 호텔 로비를 걸어 들어가며 자동적으로 석간 신문을 사서 월스트리트 마감 시세를 오려내고 나머지를 버린 다음 매일 6시에 도착하는 전보를 찾아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그리고 방에 도착해서 전보를 펼쳐보고 신문 조각을 늘어놓은 채 행복한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200만 달러를 벌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했던 것이다. 하나오션 일봉입니다. 이쪽에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이쪽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죠. 그리고 상승, 그리고 다시 쌍바닥 2분의 1 바닥을 그리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다시 거래량이 들어왔죠. 위로 올리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한 거죠. 이렇게 더 떨어지지 않고 이쪽에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위로 올라가는 흐름, 그리고 이쪽 박스권 상단 돌파할 때 거래량이 실렸죠. 거래량이 실린 돌파가 나왔다는 것은 주가를 위로 올리겠다는 그런 확실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에서 두 번째 바닥에서 매수를 돌아나갈 때 매수를 접근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손절매를 걸어두고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윗구간에서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이렇게 박스권 하단을 이탈할 때, 그리고 추세선을 이탈하는 흐름을 보일 때 매도를 한다면 이런 추세 흐름을 비교적 오랫동안 끌고 가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제 추세 매물을 할 때는 이런 작은 흐름에서는 매도를 하기보다 가급적 좀 길게 끌고 가면서 확실한 클라이막스, 고점 징후들이 보이고 이렇게 박스권 하단이나 추세선을 하향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일 때까지 가급적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동기어 일봉입니다. 상승 후에 요 중간에서 박스권을 형성했죠. 이쪽에서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상승, 떨어지지 않고 다시 돌리는 흐름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돌리는 흐름에서 매수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 박스권 상단 돌파할 때 예약 매수를 걸어두거나 장중에 한번 따라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추세를 이탈할 때 매도를 하거나 이렇게 박스권 하단을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윗꼬리가 나오고 이렇게 고점 징후들이 나오면서 추세가 꺾이는 흐름을 보이면 요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게 맞죠.
이렇게 뭐 하나오션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꺾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확보된 수익을 꺾이는 흐름을 보이면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경우를 생각하기보다는 팔고 나와서 수익을 챙기는 게 아무래도 중요합니다. 수익을 챙기고 다른 종목에서 다시 이런 수익을 또 챙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수익이 쌓이기 때문에 이런 확보된 수익을 챙기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해서 손절매를 하단 이탈할 때 걸어둬서 이탈할 때는 매도가 되게끔 추세에 따라 손절매 포인트를 계속 올려나가면서 수익이 자동으로 실현이 되도록 손절매 포인트를 자동 손절매 그리고 자동 매수 공부하셔서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동 손절매 주문은 자주 사용하고요. 자동 매수 주문은 활용을 잘 하지 않는데, 자동 손절매 주문은 저는 항상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리스크 관리로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확보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는 역할을 할 때도 이런 자동 손절매 주문은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